고 박선욱 간호사의 두 번째 추모 집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회를 진행하게 된 엄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집회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열었었는데요. 두 번째 오늘 집회는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산병원이 보이는 이곳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태움과 관련이 없다, 아산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결정 내렸고 내부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태움 여부를 원내 CCTV 확인과 병원 측의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여기 아마 간호사 여러분이 많이 와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 CCTV가 보이는 곳에서 차트로 머리를 내려쳐야만 그게 태움일까요? 태움의 가해자는 과연 간호사뿐일까요? 태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집회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고 박선욱 간호사를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선욱 간호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째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더 이상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 저 맞은편에 보시면 간호사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포스트잇에 써서 공유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옆에는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태움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또 스티커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동 입장서 낭독인데요. 경찰 수사가 종결된 바로 다음날 간호사 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공동 입장서를 발표했습니다. 입장서 전문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이신 경북대병원 김영희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28년차 간호사 김영희라고 합니다. 예, 저도 지난 설 연휴 때 이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났던 게 저희 병동에 아산병원에서 일하다가 온 후배 간호사가 있었는데 왜 그 아산병원 좋은데 거기를 관두고 이 대구로 왔느냐 이걸 물으니까 현대 아산병원이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노동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근무 시간 중에 일을 다 못해서 나머지 남은 숙제들을 도서관에서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12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얘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아산병원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산병원이 이런 문제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이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태움이라는 이 문제는 이 간호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점점 그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 병원으로 가는 이 속에서 간호사가 정말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프리셉터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힘들고, 그 신규 교육 기간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대로 힘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2의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였고, 저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 관련 경찰 내사 종결 발표에 대한 입장서. 태움 문화는 있었지만 가해 사실은 없었다. 송파경찰서의 발표는 거짓이고 박선욱 간호사를 2번 죽이는 것이다. 고 박선욱 유가족은 경찰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태움의 시스템을 만든 서울 아산병원과 이를 방치한 보건복지부는 누가 처벌하나?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15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6개월 차 신규로 근무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은 간호사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대형 기업병원에서 한 신규 간호사가 자신을 태우던 선배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었지만 당시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사건 진상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고 박선욱 간호사는 생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고인의 죽음이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며 이 사건이 일파만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언론이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사건과 함께 간호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알려진 태움에 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국회에서는 태움방지법이라는 법안까지 발의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3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300여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참석하여 고인을 기리며 진상규명 및 병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이는 유가족이 공개 입장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태움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SNS 혹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당했던 태움의 내용을 폭로하고 이러한 태움을 극대화하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탓에 신규 간호사는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다 받기도 전에 독립하여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만 한다. 신규를 교육하는 선임 죄송합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태움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SNS 혹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당했던 태움의 내용을 폭로하고 이러한 태움을 극대화하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탓에 신규 간호사는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다 받기도 전에 독립하여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만 한다. 신규를 교육하는 선임 간호사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과다한 업무에 노출된 채로 후배의 몫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태움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 아산병원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태움을 언급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사나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이 눈꽃만큼의 자성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른바 태움 가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내사 종결을 발표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 모욕,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가족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마치 유가족 동의하에 수사가 종결된 것처럼 발표하여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은 병원 측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으며 경찰 조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경찰은 태움이 실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서 태움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태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너무도 명확하다. 태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학대이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표출하는 파괴적인 감정, 방임, 그에 상응하는 모든 괴롭힘은 교묘히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일상에 파고들어 피해자의 영혼을 태워 한 줌의 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만 사람을 태우는 것일까? 병원도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신규 간호사가 혹은 간호사 1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짊어지고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병원의 시스템 또한 간호사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 사용하고 더 이상 탈 것이 없이 소진되면 폐기하고 마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간호사를 소모해온 양상이다. 그동안 열악하다 못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임상에 지쳐 떠나가는 간호사들에 대한 대책은 늘 간호대 정원을 누려서 밑빠진 독을 채우려고만 하는 기이한 구조를 반복해온 결과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니 동료와 후배를 채찍질하여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이른바 태움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간호계는 이처럼 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가 바로 태움이며 이러한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태움을 정당화한다. 고통을 외면해야 버티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어떠한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명분 아래 엄격한 교육이라는 애매한 테두리 안에 언제든지 가해자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라는 든든한 구조적 배경이 모든 가해를 일순간에 정당화시킨다.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 신규였던 간호사들은 어느새 후배를 가르쳐야 하는 선배가 된다. 이 과정에서 학대가 대물림되듯 태움도 대물림된다. 태움의 피해자였던 이들은 어느새 태움의 가해자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간호사도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움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서울 아산병원에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과 법에 묻는다. 태움은 정말 없었는가? 지난 수십여 년간 태움은 늘 존재해왔고 방치되어 왔다. 태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는 고 박선욱 간호사가 처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에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에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를 밝힐 수 없다는 변명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면 나의 생명도 그렇게 된다. 지금이라도 서울 아산병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검찰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충원과 법제도 개선 등 구조적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건강한 국민, 간호사도 건강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간호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잊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네, 다음 순서는 연대 발언인데요. 기형적인 의료구조 아래 고통받는 우리 간호사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집회에 큰 힘을 실어주러 오신 사회진보연대 김태훈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산병원 앞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저도 첫 번째 추모제 때 왔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추모제 때 또 이렇게 같이 좀 저번보다 사람은 적지만 좀 더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과 또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더 재발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인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서 보건의료팀 활동도 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도 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병원비 걱정 항상 하면서 살고 있고 또 내가 그냥 돈벌이의 도구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환자들의 어떤 소외된 마음 같은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도 같이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직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그런 직원들도 다 똑같이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고 박선욱 간호사 소식을 듣고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도 사회에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간호사 처우 문제 개선을 진짜 해보겠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난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의사라고 했지만 저도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간호사입니다.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딱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여자친구도 사실 여기서 멀지 않았다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계속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맨날 얘기하고 사실 저도 병원 경험이 있지만 간호사랑 똑같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공감을 다 해주지도 못했고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특히 한번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친구도 역시 약물 같은 걸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닌데 이제 다음 이렇게 인계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었고 병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도 그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꿈에 나온다고 저한테 괴로워했었습니다. 저도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도라도 해라.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 그냥 기도라도 해라. 물을 떠놓고 기도라 하든지 여자친구도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때야 될까 이러다가 기도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도 그때 이후로 도저히 못 견뎌서 3년을 일하고 그만뒀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딱 얘기를 들으니까 내 여자친구도 똑같이 그랬을 수 있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사회진보연대에서도 입장을 냈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경찰서 발표가 있었죠. 그러나 그 경찰서 발표에서는 그냥 증명 가능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정말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거의 그런 수준의 어떤 조사를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끝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태움이라는 것, 신규 간호사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인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유하기로 신병에게 총 쏘는 교육도 안 시킨 다음에 전쟁터에 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병원이라는 곳이 요즘에 돌아다니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성들의 군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병원 간호사 생활하는 게 여성들한테 군대 생활이랑 똑같다. 실제로 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들,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 태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왜 이런 태움 문화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느냐 저희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대책이 있어야 될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했던 걸 봤는데요. 거기 역시 프리셉터들이 왜 그렇게 인격적으로 프리셉티드를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가 이런 관련해서 프리셉터들도 똑같이 괴로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자기도 교육을 하면서 자기도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두 번째, 내가 교육을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의 책임으로 또 돌아올까봐 또 교육하는 것 그 자체를 엄청 부담스러워한다. 누구나 신규 간호사일 때가 있고 프리셉터가 될 때가 있고 그저 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프리셉터들의 그 고충을 들어봐도 역시 결국 해결책은 충분한 인력 충원이 중요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병원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교육,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그 체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아산병원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병원이 일단은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인력 충원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방안에 대해서 교육 개선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도 최근에 이렇게 간호 인력 대책이라는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건 이미 이전부터 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대책이었던 것 뿐인데 그 대책 역시 이번에 이 사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는 거는 새로 개선된 지점은 별로 없고 다 모호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현재 건강보험 수가로 개선하겠다. 계속 매번 수가만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수가는 병원의 매출로만 갈 뿐이지 그게 실제로 간호사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정부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인력 기준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자 한 명당 인력 한 명이 가는 게 제일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 병원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아산병원조차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산병원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출이 크고 가장 큰 병원 아니겠습니까? 아산병원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부터 충원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간호사 교육을 배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또 제 사촌 동생이 또 신규 간호사입니다.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도 다 병원 다 일하는 노동자 가족들인데요. 제 사촌 동생 1년 차인데 제 외삼촌이 그 집안의 큰 첫째 딸이다 보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빠라고 만나가지고 힘들지 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필 또 제 여자친구가 같이 갔네요. 제 여자친구가 바로 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 맨날 출근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면 저기 내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히면 병가로 좀 쉬지 않을까. 매번 오프 때마다 병원 가는 거 걱정했던 친구거든요. 제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그 얘기 딱 하자마자 갑자기 그 공부했던 제 사촌 동생이 갑자기 눈알 반짝반짝거리면서 맞아요 하면서 저도 그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서도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여자친구와 이렇게 동생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 이렇게 아픔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간호사의 삶인가. 지금 간호사 연대 우리 단체도 와 있지만 아픔을 서로 지금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간호사들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여자친구도 막 속상해가지고 다음에 꼭 그 사촌 동생 신규 간호사 보러 가야겠다 그러고 막 다른 일자리 알아봐주고 있어요. 그만두게 하려고. 그 노조도 있는 병원인데 어디하고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계기로 우리가 아픔만 공유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변화해야 돼. 이제는 정말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회진 분들 저도 끝까지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대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자유 발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전직 간호사로 일하셨다가 현재는 11년째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이민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전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웹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이민화라고 합니다. 저는 태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움이라는 악습은 간호사들에게 늘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태움의 순간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가 맡은 환자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나의 실수로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태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 과중한 업무 위에 태움이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14년 전 지방의 한 중소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간호사 한 명이 35명 이상의 입원한 환자를 맡으면서 비어있는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뛰어가서 응급실 업무까지 봐야 했던 과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회식 때 일어났던 의사의 성추행, 간호사의 수가 작아서 제대로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났던 보호자의 칼부림 사건 등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퇴사 직전에는 많은 간호사들의 응급사직, 갑작스러운 환자의 사망,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 이교대를 한 등 무기력한 상황이 되풀이되어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도망치듯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둔 그 순간부터 꽤 오랫동안 저를 부끄러운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주신 학비를 모른 척한 나약하게 제 안입만 위해서 간호사를 그만둔 도망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호사들의 안위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병원 간호사 처벌금 문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된 경찰 측의 내사 종결까지. 저는 이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들었던 경험은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였다라는 이 집회 문구는 모든 간호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예민하거나 나약했던 게 아닙니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많은 간호사들도 예민하거나 나약해서 그만두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혹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잘못되었고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유 발언은 현재 임상에 계시고 간호사연대 소속이신 박고은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연대 소속 박고은 간호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용감하게 또 마스크 없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 집회에 지금 추모 집회의 주제가 나는 너였다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간호사들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간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일로 공감하고 뼈아프게 같이 눈물 흘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에게 태움이라는 말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말 낯선 일일 수밖에 없겠지만 간호사들에게 태움이라는 건 정말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만연한 현실입니다. 태움이라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하면 태움이 뭘까? 그냥 괴롭히는 건가? 정말 영원히 쟤처럼 될 때까지 태운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태움은 내 일이 남의 책임이 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몰아넣어서 방임시키고 방치시키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돌볼 수 없는 환자를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의 실수가 다른 이에게 전가되었을 때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태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태움으로 인해서 아파하실 것이고 저 또한 태움을 당해봤는데요. 저는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태우기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이직을 참 많이 하면서 늘 신규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후배를 태우는 경험은 저에게 없지만 제가 2010년도에 모 대학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하였을 때
병동의 선생님들은 다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당시에 태움을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혼자 돌봐야 했던 환경 자체가 저에게는 태움이었고 그 상황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독립하고 한 달 뒤에 9월 달에 새로운 신규가 입사를 하였고 저의 동기 간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등장이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앞가림도 하기 너무 힘든데 그 친구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정말 낯설고 어렵지만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다가왔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친구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 나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알려줄 것이 없고 선생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웃으며 다가오는 저 친구에게 저는 친절한 한마디 먼저 인사 나누지 못하였고 프리세터 선생님이 너는 네 동기를 왜 그렇게 안 챙기니? 라고 말하실 때까지 제 노트 한번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밤새가며 힘들게 준비한 그 노트 당연히 동기도 너무 힘들게 준비할 것이라는 거 저 알거든요. 당연히 먼저 보여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동기에게 더 먼저 다가가서 이거 내가 오늘 배운 건데 너도 알려줄게 라고 먼저 알려주지 못했어요. 동기와 퇴근길에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힘들었지라고 서로 다독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저밖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아마 모든 신규 간호사들은 저 같은 신규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지나가던 길도 아닌데 굳이 찾아와서 뭐가 힘드니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7개월 동안 신규 생활을 버텼지만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오랜 후에 동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동기는 여전히 병원에서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직장을 옮겨서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확장 이전하면서 간호사가 부족하여 제 대학 동기를 부탁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대학 동기이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니까 더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저도 조금은 자리를 잡았던 시기라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정말 친한 친구니까 정말 열심히 알려줬어요. 열과성을 다해서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뭐야 고은아? 라고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알려주다 보니까 친구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만 내가 방금 알려줬잖아 라고 핀잔 주듯이 말해버렸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친구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세상에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후배와 동료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날카로워진 환경에서 정말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태움이라는 것이 정말 가르침이라는 명목하에서 사람을 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그런 인성적으로 악랄한 괴롭힘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8살인데 제 아들도 어린 아들도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친구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 친구 사이에는 어떤 언어를 표현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성인인 우리들이 그걸 몰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면전에 대고 하고 비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근육주사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했을 때 그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어도 그 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의료인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인격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발언들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이 발언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호사들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비단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노의 화살이 동료에게 향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내 동료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동료는 이제 막 병원에 들어왔고 대학에서 정말 수많은 전공 수업과 실습 시간을 거쳤지만 면허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실습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임상의 내용은 정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면허를 취득한 후에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이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프리셉터도 자기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신규가 실수하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민하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규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간호사도 별로 없을 거고요.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버텨낸 간호사들이 병원에 남아서 후배를 가르칠 때 그 후배가 더 빨리 하지 못해서, 더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사고 칠까봐, 그리고 그게 자기의 책임이 되니까, 이 모든 구조와 문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모든 신규는 선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규만 태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7년차가 3년차를 태우고 18년차가 10년차를 태웁니다. 이것은 신규만의 일도 아니고요. 모든 간호사의 일이며 그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 근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소리를 온 세상에 크게 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숨죽이며 살았고, 병원에서는 그냥 네가 참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참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는 연차, 뭐 저 정도 말쯤은 내가 걸러들 한 귀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연차가 버릴 뿐인 거지,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모임을 가질 거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거고,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간호사분들께서 우리 간호사 연대가 앞에 나와서, 그리고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앞에 나와서 많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인 간호사들이 앉아서 이 일을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자유 발언은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9년차 미네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간호사 미네리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합니다. 보통 미투는 피해자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댓글들과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척하는 정부 대책을 보면서 어려워도 간호사인 제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병동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는 좋은 선배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후배 간호사를 사소한 이유로 야단치며 째려보기도 하였고, 한 번 알려줬는데 왜 또 묻냐고 얘기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브닝 근무를 하면서 바이탈을 하러 병실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근무자가 실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고 근무와 더불어 새로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에게 교육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버거웠기에 앞 근무자의 실수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저는 퇴근한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실수를 지적하며 수간호사에게 알리겠다고 다그치며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간호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왜 좋은 간호사가 되지 못했을까요?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 근무한다면 이제는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구조적인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인력을 쥐어짜서 결국은 간호사가 긴 연장 근로에 시달리면 간호사들 간의 태움뿐 아니라 결국은 환자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환자 곁에 오래 머물며 더 많은 설명을 해주자고 다짐했지만 환자의 이야기를 끊어내고 병실에서 나오기에 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는 그런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국민의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 정부라면 간호사들의 이 외침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 말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태움과 환자 안전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자유 발언은 전직 7년차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김선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화 간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7년차로 일하다가 며칠 전에 사직을 했는데요. 제가 사직을 결정할 때 주변에 많은 비의료인 지인분들이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 이제 좀 적응하고 일을 할 때가 잘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려울 게 뭐가 있냐 라고 모두 만류하셨지만 그 만류들을 뿌리치고 저는 사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태움들을 겪어내고 7년차가 되어서 저는 더 이상 그 태움의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급에서 왕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같이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방관하는 친구들도 저는 그 왕따의 책임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먼저 내밀어주지 못하고 혼나고 있는 후배를 제가 가로막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방관자가 된 기분이었고 그런 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임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다시는 병원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탓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슬픔을 이제는 가슴에 새기고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부에는 간호사의 열악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줄 만한 전문가가 없는 듯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았는데요.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10만 명은 유유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이 아닌 신규 정원을 늘려서 충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50%에 육박하는 수가 유유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신규 인력을 양성해내려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해야 할까요? 정부가 내놓는 이런 정책들을 보고 있자면 이 사회에서 간호사는 그저 저렴한 값에 고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일용직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꿈을 품고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이 채 몇 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놀라서 도망치듯 임상을 떠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는 전문가가 아닌 그저 저렴한 값에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해주는 그저 가성비 갑인 인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병원은 재무조사 결과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 수를 우선으로 조정 대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간호행위가 수가화되지 못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는 탓일 겁니다. 그 결과 간호사 수는 줄고 업무 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 강도 외에도 환자, 보호자, 의사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응급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긴장감 등이 자꾸 간호사를 궁지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간호사에게 자꾸 일을 던져줍니다. 병원은. 병원 인증,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말이죠. 벼랑 끝에 서 있다 밀려 떨어질 뻔한 간호사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 밀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너 왜 화를 내냐며 개인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서로를 탓하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는 작아서 별 힘이 없을지라도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소리가 되고 우리 간호사 집단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다 보면 더 많은 미래,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가 좀 더 빨리 우리 곁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우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 다음 순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님이신 박경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로 즉석 발언이라서 복장이 좀 불량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간호사를 연료로 태우는 병원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저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를 연료로 해서 돌아가면 뭔가 이익이 나와야 되죠. 연료로 태워서 뭘 작동시키고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이렇게 노동 환경에서 희생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호사 집회에 가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점입니다. 태웠던 간호사가 적인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가 적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돌아가는 저 공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산병원은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 병원이 그때 졸업하기 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을 만들면서 의료 세계 인류의 병원을 만들겠다. 세계 인류의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병원을 보십시오. 세계 인류의 병원이라서 정말 아픈 환자들이 가서 밝은 희망을 찾고 고쳐져서 나오는 그런 희망찬 건물로 보입니까? 이젠 괴물이 된 공장처럼 밖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삼성과 현대는 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간호사, 그리고 병원 노동자, 심지어 의사인 전공의까지 모두 활활 태워서 그 연료로 이익을 내고 자본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죠. 간호인력 기준 만들어 달라고. 정부가 하기 싫겠습니까? 특히 촛불 집회, 촛불혁명 이후에 나온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치료받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간호사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병원 만들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힘들 겁니다.
바로 전 의사 집회를 보십시오. 의사들도 이제 뭉쳐서 집회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라고 합니다. 저도 문재인 케어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문재인 케어하면 의사들의 수익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질 좋은 의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이 아산병원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의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고 자본은 그걸로 이익을 받습니다. 간호사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집배 노동자도, 반도체 노동자도, 조선 노동자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계속 그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간호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착한 간호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1년, 2년 만에 그만두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병원 측에 간호사가 자꾸 그만두는 게 병원의 손해라고 돈 계산까지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교육비, 새로 옷 맞추는 비용, 프리셉터, 프리셉티가 같이 일하는 그 시간 동안 이중 인건비. 그러나 병원은 코웃음 쳤죠. 아마 그 본부장은 본인도 집행부의 1인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겉으로는 간호사들이 빨리빨리 그만두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신규 간호사일수록 말을 잘 듣고 병원이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할 때에 서명을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것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절대 이것을 해주기 싫은 그자들이 누군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이미 다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아산병원 병원 앞에서 원장실 앞에서 로비에서 파업과 집회 그리고 병원장 나가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주말 퇴근 후에만 외쳐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산병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적을 정확히 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이신 최현영님이십니다. 최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내과 중환자실에서 처음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욱 간호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눈앞에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느낌을 갖고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을지. 제가 내과 중환자실에서 처음 일하게 된 건 2011년이었었는데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그냥 저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어디가 하나 부러지면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직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만두고 집에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도 들고, 그래서 뭔가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고 일을 안 하게 되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성적으로 냉정히 생각하면 제가 사고가 나거나 그게 다치거나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역에 플랫폼에 가까이 서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뛰어내리거나 할까봐, 너무 후회되는 선택을 할까봐 그런 게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박선욱 간호사도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에 유서를 남기고도 무려 36번을 소송에 대해서 검색했다고 해요. 그 검색 결과에 박선욱 간호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고 싶었던 어떤 결과가 나왔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산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박선욱 간호사가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밖에 찾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박선욱 간호사에게 병원이 해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 앞에 앉아서 시위를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박선욱 간호사는 마지막 근무날 혼자서 선배 간호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조무원과 중환자의 제의 변경을 하다가 실수로 관을 찢었습니다. 환자 몸에 있는, 사실 정말 의료인이라면 별거 아닌 관이라는 걸 알아요. BTGBD라고 하는 담즙을 배액하는 관입니다. 그 당시도 응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는 응급으로 다시 재시술을 하지 않고 정규 시간에 다음날 하자고 전문의가 판단을 내렸을 정도로 정말 큰일이 아닌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큰일이 아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유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런 걸로 정말로 환자 가족이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에 걸리게 되더라도 병원이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해줬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박선욱 간호사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박선욱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제공받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선욱 간호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박선욱 간호사보다 더 심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가해자의 미투, 피해자의 미투가 많은데 저는 환자에 대한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정말 주어서는 안 된 약물을 준 적도 있고 정말 많을 겁니다. 간호사들의 미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건 우리 간호사들도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환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간절하게 부를 때 침대 난간을 흔들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환자가 간절하게 저를 부를 때 저는 그 손길을 수없이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다른 환자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상에 그 사람은 정상이었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손짓을 모니터만 보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간호를 행했던 적도 많았고 환자에게 위험한 약물을 급하게 주다가 잘못 준 적도 많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저지른 수많은 실수가 환자의 죽음으로 폐렴이나 간호 인력 부족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언은 이상으로 다 끝났고요. 우리 간호사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아산병원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시스템과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관한 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관행을 이제는 바꿀 것입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를 기억하는 추모 행진으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나는 너였다. 추모곡 한 번쯤 모두 들어보셨죠? 저희 집회할 때마다 나는 너였다라는 구호를 내거는데요. 모든 간호사들이 어느 간호사의 죽음에 공감하는 지금의 현실 노래를 부르면서 박선욱 간호사를 추모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선우가 나는 너였다. 나도 아팠다. 너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구나. 나는 너였다. 나도 울었다. 이제 더는 울지 마라. 내가 다 말해줄게. 네가 누군지. 내가 다 말해줄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널 기억할게. 너를 잊지 않을게. 지금도 울고 있을 너와 나를 위해. 너는 나였다. 너는 우리다. 스스로를 잃어가 아픈 우리다. 나는 너였다. 나는 너이다. 나를 잃지 않겠다. 나를 지켜봐줘. 더는 울지 않겠다. 나는 너이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들고 계신 피켓이랑 뭐 초 이런 거 들고 여기서 쭉 직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산병원 다리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모일 거예요. 추모 행진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